힘으로 일본 본토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태풍 때문에 예기치 않은 국제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관련된 당사자들 및 외신들은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현재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고 있는 럭비 월드컵 때문인데요. 현재 이 월드컵은 예선 토너먼트를 치르고 있는 중으로 이젠 토너먼트 막바지로 본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토요일에 열릴 두 경기를 도쿄 럭비 월드컵 조직위에서 취소를 결정한 것이죠. 12일에 예정되어 있던 잉글랜드 프랑스 경기와 이탈리아 뉴질랜드 경기가 취소된 것입니다. 이들 경기는 관중 안전 원칙에 따라 무승부로 결정이 되었고 승점에 따라 이탈리아는 예선 탈락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불만입니다.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갔으나 잉글랜드와 경기를 해보지도 않고 조 2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는 13일 일본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마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스코틀랜드 제이미 조셉 감독은 정정당당하게 그라운드에서 승부하자며 선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일본에 엄포를 놓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 경기를 보려고 먼 곳에서 날아온 전생의 팬들인데 하나같이 이러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태풍이 오면 경기 일정을 바꾸던지 열리는 장소를 도쿄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일본의 잘못은 아니고 주최 측이 관중의 안전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많은 응원단들은 4년마다 한 번 있는 축제가 악몽으로 변했다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팀들도 볼멘 소리입니다. 잉글랜드나 프랑스 같은 경우 한 경기를 덜 치르니 체력을 비축했다고 비아냥거리며 반면에 잉글랜드 프랑스는 실전 감각이 둔해져서 토너먼트 첫 경기부터 탈락할 수 있다고 받아치는 등 이런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들 공정하지 못했던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며 비아냥에 시달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참여국의 외신들은 전대미문의 월드컵 경기 중단 사태를 보며 두고두고 부끄러운 월드컵으로 기억될 것이다. 혹은 유럽과 뉴질랜드에서 날아간 팬들의 추억을 송두리째 뽑은 격이라면서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은 이 한 경기 티켓을 간신히 구했고 관련 비용으로 수천 달러를 날려버렸다면서 최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고 다른 한 팬은 일본의 태풍이 올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플랜 B를 준비하는 조직위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개최지 일본에서는 럭비 월드컵 조직위가 내린 결정이라고 하면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럭비의 최대 축제인 월드컵에 최고의 불청객이 찾아왔다며 곤란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표현하면서도 국내 피해도 예상이 되어 혹시나 축제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태풍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정식 출시됩니다. 일본은 한국의 차세대 스마트폰 생산 재료 공급을 차단하고 있지만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수출 규제 원료로 만든 그것도 업계를 선도하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인다는 면에서 다양한 분야에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과거 일본 내에서도 실패하고 가망이 없다 판단하여 포기한 기술을 옆나라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고 실제 그 생산품을 일본에 판매한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벤트는 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 적어도 전자기기 시장에서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품질의 발전은 일본의 행동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퍼뜨려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이런 고난이 부닥쳐 오더라도 한국은 자력갱생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일본에 검증시켜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을 설마 자기들이 먼저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원조 기술은 일본 것이라며 또 역사를 왜곡하지는 않겠죠. 만든 게 아니라 포기겠죠. 님들이 시장성 없다고 포기한 아몰레드를 대한민국이 삼성과 LG는 여기까지 발전시켰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재료들은 갤럭시 폴드와 같이 TV나 스마트폰 등 한국이 업계를 선도하는 분야의 미래의 먹거리이자 기술 발전의 정점을 무너뜨리고자 전략적으로 타겟팅한 상황이라는 것을 세계는 물론 일본 자국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현 상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폴리이미드 필름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차세대 주력 먹거리로 지목한 롤러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필수로 들어가는 소재를 제지했다는 것 정도는 일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량의 수출 규제 소재가 투입되는 생산품을 들고 나타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폴드는 일본에서 KDDI 통신사에서만 독점 출시하게 됩니다. 다른 통신사들 역시 갤럭시 폴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NTT 도코모 통신사만 봐도 지난 2018년 중국의 GTE와 합작하여 화면 2개를 붙여놓은 폴딩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양산까지 해놓고서 중미 무역 제재로 인해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몇 차례의 수모를 겪었던 바 있습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먼저 독점 출시하는 KDDI 및 삼성전자의 행보를 살펴보고 천천히 생각하겠다는 입장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의 관련 업계는 수출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은 포기한 기술을 완성시켜 과시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활용성과 스마트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특징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탐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죠. 적어도 폴드를 써본 사람이라면 현재 삼성전자의 도전이 얼마나 과감하고 대단한 건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NEC 즉 일본 전기에서 듀얼 모니터 마냥 물리적으로 반 잘린 시제품 폴딩 스마트폰 메디아스 W를
개발했지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하고 후속 모델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사유는 당연히 비싼 주제의 내구성과 실용성이 떨어져서였죠. 여기서 포인트는 2018년에 NTT 도코모와 GTE가 X&M 모델을 개발하고 삽질함으로써 똑같은 역사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역사를 잊어버리기라도 했나보죠. 그 위에 한국의 삼성 갤럭시 폴드가 올라섰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등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전세계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서는 최고 575만원에 판매가 되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0월 11일 예약 판매를 시작했으며 25일부터 공식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20억 달러, 약 2조 3천억 원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로 한 일본 2위 통신업체 KDDI가 갤럭시 폴드의 일본 유통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KDDI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5G가 일본에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관계로 갤럭시 폴드가 LTE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24만 5천엔, 한화 27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애플과 자국폰에만 차별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주어 삼성 등 한국폰 메이커들에게 일본은 한국폰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는데도 2019년 2분기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이 일본 내 인기를 끌면서 일본 시장 휴대폰 점유율 9.5%, 3위까지 끌어올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용자들이 한국 전자제품에 가지고 있는 반감을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S 시리즈에서 삼성 로고를 뺀 것도 판매 상승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갤럭시 S10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시될 갤럭시 폴드와 노트 10 플러스, A20 등도 갤럭시 로고만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 일본판은 갤럭시 폴드의 일본 판매를 소개하며 삼성 로고를 갤럭시 브랜드 로고로 배치하여 판매한다는 기사를 올렸는데요. 이 기사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일본인의 댓글은 메이커가 어느 나라인지를 떠나 갤럭시라서 스마트폰의 완성도는 높겠지만 내구성이 걱정되며 가격이 비싸다. 본체 대금 지원이 없어져 현재 일본에서 비싼 스마트폰이 팔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솔직히 갤럭시 폴드는 진화 과정에서 필요한 제품이며 이런 제품을 일본이 만들 수 없게 된 것에 슬픔을 느낀다라며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삼성 로고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에는 리튬이온 전지 개발로 2019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요시노 아키라 교수를 빗대어 왜 삼성 로고를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별로 사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을 텐데요. 덧붙여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불매겠지요? 라며 조롱을 했는데요. 참고로 잠시 노벨상에 관해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올해도 과학 분야에서 단 한 개의 노벨상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1917년 아시아 최초 기초과학 종합연구소 이화학연구소를 설립하면서 20세기 초 이미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환경을 갖춘 반면 한국은 기초과학 종합연구기관인 IBS가 2011년 설립되어 한일 간 기초과학 연구에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위권 연구자 그룹에서 한국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과학계의 평가라고 합니다. 국제학술정보 분석업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논문의 질적 수준을 볼 수 있는 최근 5년간 피인용 상위 0.01% 연구자인 일명 노벨상 유력 후보 리스트에 일본이 7명, 한국도 3명이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 부의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빠른 속도로 기초연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본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무역제재로 소재와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만 화소의 역광에도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고 뛰어난 화질로 실시간 방송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작 모델인 V50에서는 소니의 800만 화소를 사용하였는데요. 이번 V50S에서는 1200만 화소의 뒷면 카메라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한 삼성전자의 3200만 화소를 채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1분기에 3억 4천만 대 이상인데 최근 분기당 1000만 대도 못 팔고 있는 LG전자를 삼성전자에 빼앗겨 봤자 소니는 전혀 타격이 없다 라고 말이죠. 이 생각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소니가 빼앗긴 고객이 LG뿐만이 아니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삼성이 소니에게 선사한 두 번째 비주를 소개합니다. 자, 여기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1위는 삼성이고요. 2위는 중국의 화웨이, 애플은 10%로 3위.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 그리고 비보가 애플과 1, 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애플의 신제품이 매년 4분기에 출시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4분기에 아이폰 판매량이 확 늘었다가 다시 축소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14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하여 동남아까지 무서운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 측면에서는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지만 워낙에 싸게 팔다 보니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들을 위주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시장조사 전문업체 캐널라이스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는 삼성이 1위를 기록 중이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도 2위를 기록 중이지만 나머지가 모두 중국 브랜드들이죠. 샤오미, 오포, 비보, 특히 오포가 동남아에서는 삼성 다음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애플은 끼지도 못하고 있죠. 이렇게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면서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아직까지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여기 유한타증권 리서치 센터의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소니가 50%로 압도적인 1위이고 삼성이 20%, SK하이닉스가 5.6%씩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2배에 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인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최근 소니에서 삼성으로 갈아탔습니다. 바로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중국에서 삼성에 얼마나 빠르게 밀리고 있는지에 관한 시원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링크는 영상 아래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삼성으로 갈아탄 이유는 일본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이유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죠. 소니가 4,800만 화소를 팔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해상도가 34%나 개선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에 이어서 곧바로 1억 800만 화소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개발 속도에 쫓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삼성보다 낮은 화소의 이미지 센서들이라도 잘 팔아야 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죠. 삼성에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중저가 제품 라인인 500에서 1300만 화소급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고 1600만 화소 신제품 개발도 순탄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기술력이 이미지 센서 사업에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이 한국 기업들의 속도를 절대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 센서는 이미 삼성의 주도권을 빼앗겼고 중저가 라인도 SK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그야말로 위기처럼 보이는데요. 일본의 소니는 현재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소니의 1조 8천억 원을 투자한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다니엘 로앱은 공개 소환을 통해서 소니가 이미지 센서 사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죠. 소니는 대형 복합 기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버리고 게임, 음악, 영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미지 센서 사업을 떼어내고 소니 금융, M3, 올림푸스, 스포티파이에 투자한 지분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선택과 집중. 기업가는 자신의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소니처럼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여러가지 사업에 욕심을 내다 보니 삼성에 계속해서 글로벌 상위권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전제품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미지 센서까지. 그런데 일본의 소니는 이 현실적인 미국의 헤지펀드 주주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거절해버렸는데요. 소니의 요시다 케니치로 CEO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소니의 이미지 센서 기술은 미래의 소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아이폰 11,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지 센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니 CEO의 말처럼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죠. 2026년에는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가 40조 원 근처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가 과연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소니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한 미국의 다니엘 로의 헤지펀드 매니저의 말대로 이미지 센서 사업부를 소니에서 분리시켜 독립 경영을 하도록 냅두고 소니가 잘하는 분야인 게임, 음악, 영화에 집중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나마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일본 기업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초식동물 같다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말에 괜히 자극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소니가 삼성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는지 2020년까지 원래 11조 원이었던 소니의 이미지 센서 투자 금액을 10%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선택이죠. 삼성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 1위라는 타이틀에서 만족하여 멈추지 않고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까지 1위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R&D에 73조 원을,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는 60조 원, 총 133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인 평택 반도체 공장의 5배 정도의 규모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새로 생겨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인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이 2030년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는 것은 너무 늦다면서 특히 이미지 센서는 그 전에 더 빨리 1위를 기록하고 싶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59조 원으로 현재 삼성이 1위를 기록 중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3배 가까이 크죠. 여기 삼성전자 실적을 보시면 반도체가 포함된 DS 사업부가 스마트폰의 매출액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매출액이 74조 원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60조 원이었습니다. 만약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면 삼성의 전체 매출액은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았을 겁니다.